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이란 협상팀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부통령은 이란과 협상을 하고 부통령이 협상을 하는 사이 대통령은 이란을 송두리째 날릴 수도 있다. 이런 공격 가능성으로 위협을 했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레바논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대다수는 이란 전쟁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란 이전 이번 협상이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번 협정이 미국보다 이란에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이란에 고전하는 월드컵 대표팀이 벨기에와 무승부로 32강에 진출할 희망을 찾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사 제목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스페인의 라민 야말 선수도 주목받는 만큼 활약 중입니다. 그의 축구는 기회를 만드는 법, 수비수를 상대하는 법 등을 보여주면서 모든 경기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게 중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리플렉션 풀, 반사 연못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어제는 본인이 직접 인스펙션을 했다고 말하면서 곧 수리를 시작한다고 했고, 대통령의 근거 없는 반사 연못 파괴 행위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명한 검사는 연못에 해를 주면 누구든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와의 불화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나토를 미국의 이란 전쟁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무임승차하는 배은망덕한 집단이라고 비판을 엮어서 하고 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00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공화민주 대통령 시대의 최장기 연준 의장으로서 현대 미국 경제 설계사로 불리지만 닷컴 버블 등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이제 이란 관련 헤드라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JD 벤스 부통령이 밝힌 점입니다. 이란이 인스펙션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첫 번째 그 협상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미국의 신문 방송할 것 없이 전부 이제 어제 스위스에서 열린 첫 번째 고위급 그 회담을 중요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로도 역시 벤스 부통령 이름이 나오죠. 벤스 부통령이 이란의 관계자들과 만나서 외무장관 등이죠. 오늘부터는 협상에 들어가는데, 실무협상은 조금 이제 낮은 단계로 외무차관이 맡게 되고, 이란도 미국도 실무자들이 이 협상을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협상을 조금 계속 돌아가게 하려고 한다.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 벤스 대통령이 협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위협을 한다.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의 말이야. 미국이 통행료를 물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이어서 또 이란을 다시 레바논에 대해서 뭔가를 이란이 옥죄지 않으면 박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그런 모습들, 트럼프의 위협을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네소타 스타 트리뷴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으로 협상은 참 복잡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박살낸다고 하면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JD 벤스 부통령은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의 국영방송은 우리의 협상팀이 박차고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이어졌다. 18시간 마라톤 회의였다고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진전이 있는 거죠. 아무리 레바논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 요소였어도 그래도 진전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60일 동안 이게 이제 휴전을 유지를 하면서 협상을 해나가는 거기에 대한 이제 로드맵 같은 것을 어제 좀 정했다고 하고요. 레바논에서 군사작전을 끝내기 위한 어떤 기구를 만든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제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이란의 요구예요. 그 밖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아주 큰 진전이 있었다. 제일 큰 진전은 이거겠죠. 미국이 아니라 UN 그 인스펙터들을 핵사찰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큰 진전이라고 자랑하지만 이게 뭐예요? 미국이 1년 전에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핵시설을 공격하기 전까지 다 받았던 겁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가 플러스가 된다면 이란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더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것. 그 같은 것과 함께 돌아간 거예요. 이걸 아주 대단한 성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스펙터 국제 핵 사찰단이 이란을 방문한 건 202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핵시설을 공격받기 직전이었습니다. 자, 이란도 뭐 외무장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뭐 이란 그 의회 의장이 더 어쩌면 파워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쭉 있었고요. 실무금 기술적인 협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아마도 이번 주 내내 계속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시대에 미국과 다른 나라, 이란이 이 핵협상을 할 때는 그야말로 뭐 웬디 셔먼, 당시 뭐 차관보 이런 사람들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데서 그렇게 일을 했었던 거예요.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부통령이 열심히 가서 이게 이제 이란 관계자가 아니고 중재자죠. 사실은 다 이 두 사람들이 이란 관계자, 미국 관계자가 전면에 나서서 계속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협상에 더 뚜렷한 진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뭔가 잘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면 카타르 중재자, 파키스탄 중재자 이렇게 막 등장을 해서 수습을 하고 사진들도 그렇게 더 많이 찍고 하니까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초당적으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의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린지 그레이엄이요? 참 이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또 이 계획이 실패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또 다른 말을 하고 또 이거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이란을 박살을 낼 거야. 이렇게도 얘기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나 린지 그레함조차도 이 계획이 실패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낙관보다는 비관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존 코닌 역시 공화당의 텍사스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에요.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을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을 해서 이란이 제재를 견디는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압력을 견디는 그 힘이 너무 강해서 미국이 굴복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진보적인 MS 나우의 조 스카보로 같은 그 진행자는 지금 이란에 뇌물을 주고 도박을 하려고 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군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었던 이코노미스트가 그러니까 다른 모든 매체라든가 다른 전문가들보다 조금 앞서갑니다. 근데 빨리 가려고 서두르진 않아요. 이코노미스트라는 매체가 충분히 본인들이 사태 파악이 됐고 앞으로의 전망이 가능하다 싶을 때 기사를 내놓는데 그때 기사를 내놓으면 그 뒤부터 하루 이틀 며칠 지난 뒤부터 다 모든 매체들이 그걸 기본으로 해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으니까. 결국 본인들도 해보니까 오늘 며칠 전에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했었던 뇌물로서 돈 주고 협상하려고 하고 하는데 힘들 것 같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밀리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중간 선거 때문에 뭐 가솔린 가격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민주당이요? 뭐 수잔 라이스 전 유엔 대사 같은 경우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 합의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끔찍한 항복이다. 굴복, 항복, 굴욕 이런 단어들이 이 합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측이 있어요. 그건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굉장한 강성들이 하지 마. 계속 쳐. 이란을 쳐. 물론 공화당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줄어들고 있고 정치인들부터 하지만 일반 유권자들 사이도 줄어들고는 있지만 계속 치라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굴복이 됐건 항복이 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일을 구기고 미국이 신뢰를 잃어가더라도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다. 이 협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레오 14세 교황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이런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그런 것들 전해드리고요. 미국 사람들 여론을 보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란에서의 전쟁 직접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멀리 있다가 오일값, 개솔린값 올라가면서 오 하고 관심을 갖게 되다. 이제는 거의 나름대로들 다들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이 쓸 정도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CBS, 유가브 늘 같이 여론조사하죠. 미국과 영국. 57%가 이란과 이렇게 싸우는 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요. 행정부가 목표를 지금 달성하지 않았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뭐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인 것 같고요. 그 목표 중에서 1차적인 목표는 이란의 핵 개발을 영원히 중단시키겠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지. 그리고 실제 현재 이란이 그래서 핵 프로그램이 중단됐어? 아니, 중단되지 않았어? 라고 답변한 사람이 69%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전반적인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일일이 다 말씀드린다기보다 그 획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란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 그럼 위협을 덜하게 됐나? 전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치고 나서 그 전쟁 침공을 하고 나서 No. 그럼 이란이 미국이 침공하기 전에 공습하기 전에 그 전보다 이란 정권이 이란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가? 안전하게? 자유롭게? No. 이란 지도부가 더 친미적이 됐는가? 그 전보다? No.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퍼센티지도요, 뭐 68, 74, 79%다 전보다 나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예요. 3분의 2 정도의 미국인들이 몇 개월 안에 이란이 또 중동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거나 확실하게 위협을 할 것이다. 3분의 2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41% 많지는 않네요. 과반수가 안 되니까. 이번 합의가 두 나라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합의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때 얘기죠. 그리고 이 합의가 이란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37%, 미국에 더 유리하다. 22%, 1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공화당 지도층에서는 뭐 반대로 미국에 더 유리해 이번 합의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39%, 이란에 더 유리해 19%입니다. 이 19%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아직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 공화당의 많은 사람의 숫자에 비하면 많은 것 같아요. 이란에 더 유리하다. 공화당에서도 19%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CBS 여론조사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2,519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4.3%포인트였습니다. 정철우 선생님, 참 재미있는 미국일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전에 어떤 얘기를 쓰셨는지 몰라서 모르긴 모릅니다만 재미있는 미국일세. 이란도 재미있어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슬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점점 뭔가를 들이대고 할 말 해가는 세계 지도자들도 재밌습니다.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유, 이건 좀 단어가 그래서 미국을 어디로 몰아넣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더러운 물을 빼겠어 하는 스왑프. 근데 오히려 그렇게 몰아넣는 건 대단한 성과 맞네요. 이렇게 하고 영양가 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뒷수습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현 행정부네요. 경제를 폭망하게 만들고.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다 그 판단들을 이제 하게 되셨잖아요. 자,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하나를 기사를 전해드릴 텐데, 여기 보면은 아유 제가 그걸 안 해놨나 봐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있네요. 기사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왜 지난번에 이란 첫 번째 경기 했었을 때는 아니 로스앤젤레스에서 했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이거 커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은 여러 기사를 커버를 했어요. 어제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벨기에와 이란이 무승부를 했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 중에서 물론 벨기에도 어제 잘하지 못했지만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이란이 정말 얼마나 힘들게 경기를 치르고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란의 이 월드컵 팀이 희망을 찾았다. 벨기에와 싸워서 지금 비겼잖아요. 이란 선수와 벨기에 선수예요. 이란 공격수하고 벨기에 수비수죠. 공을 막 이제 서로 다루고 있는데 고전하는 월드컵 대표팀. 왜 고전을 하는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무승부로 희망을 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그 토너먼트 진출에 이제 바짝 다가선 거죠. 이란이 훈련지를 막 옮겨야지 되고 어제도 경기 끝나니까 해가 지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오. 그래서 미국 떠났잖아요. 멕시코로. 비자를 딱 그렇게만 줘서. 그런데 월드컵에서 제가 꼭 경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를 하기를 역경을 회복력으로, 탄력으로, 탄성으로 바꾸고 있다. 오히려 벨기에는 지금 2경기 연속 다 무득점이에요. 비겨서 월드컵에 탈락할 위기예요. 벨기에가 잘하긴 잘하지만 지난번에도 안 됐었잖아요. 지금 벨기에는 그리고 이란의 끔찍하고 형편없는 그 월드컵에 임하게 되는 그 선수들의 환경이요. 그게 이제 지금 역사상 최고의 월드컵이 될 수도 있죠. 영화를 찍는 거예요. 지금 이란 선수들이. 물론 영화가 극적으로 되려면 금요일에 수요일에 한국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경기가 있고 금요일에 시애틀에서 이집트를 이겨야지 되죠. 이집트를 이겨야지 되는데 어제 뭐 경기가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지는 않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란 선수들 뭐 미드필더 누가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 손에 다 발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해야지 되는지 우리가 너무 잘한다. 우리 고국에 있는 국민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만약에 이란이 무승부가 돼도 한국과 비슷하게 진출할 수는 있지만 32강에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수들이 미국에서 이동도 제한되고 뭐도 이렇고 막 또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도 어제도 경기장에서도 이렇게 예전에 무슨 팔레비 뭐 그때의 기를 들고 와서 응원하고 뭐를 응원인지 어쨌든 기는 이렇게 들면서도 또 선수들을 응원하기도 했어요. 그런 아주 뭐 응원으로서도 힘을 받지 못하고 미국 정부는 아주 노골적으로 힘들게 하고 하는 이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 와서 월드컵을 치르는 첫 번째 사례. 전반적으로 이란계 국민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미국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하는데도 경기를 이렇게 벨기에와 무승부를 해서 이제 진출 가능성, 32강 진출 가능성을 훨씬 높인 거잖아요. 감독이요. 아미르 길레노에이 감독 이름이 이러네요. 그 서둘러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미국을 떠나라고 미국이 얘기를 하니까 피슬만 끝났다고 부르면 그것부터 통지를 한대요. 그래서 막 공항으로 막 서둘러 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공항으로 막 이 팀들이 서둘러 가니까 참 안 됐다 하고 뭐 기자들도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비행 일정은 우리 경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훌륭한 팀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로 뭉쳤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시정해 달라고 피파에 우리가 많이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도 변하지 않고 이 같은 상황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팀을 더 강하게 만드는군요. 이런 도전은 선수들을 이제 결속시키는 거죠. 모든 개인적인 욕망 이런 거 다 빼고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의 최고로 좋은가로 아주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과 정신이. 그리고 의지를 키운다는 거죠. 이겨야지 되겠구나. 우리 팀의 정신, 의지를 키우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100%가 완전히 이 왼편, 오른편도 그렇지만 왼편 이 선수 좀 보세요. 팀의 정신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많은 걸 요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47개 팀, 이번에 48개 팀이니까 47개 팀과 똑같이 해달라는 그 공정함을 요구를 하는 건데, 국가 대 국가가 전쟁을 하는 건 전쟁을 하는 거고, 월드컵은 월드컵인데, 이거 이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아무래도 이 면에 있어서는 뭐 기자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 쪽이 오라라고 할 기자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저는 오늘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통해서 전해드리지만 거의 모든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란이 이제 지금 락아웃 라운드 이 토너먼트 진출에 근접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두 번은 마지막 문턱에서 한 번은 미국과 싸워서 져서 안 됐고 4년 전이에요. 카타르 때. 그리고 또 그 전에는 2018년도에는 포르투갈과 무승부였는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탈락한 거잖아요. 근데 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어떤 전문가들은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란이 저거 골을 넣었어 했는데 그 아주 비디오로 판독해 보니까 미세하게 그 업사이드로 확인이 되면서 결국은 뭐 골이 취소가 됐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거고. 그리고 완전히 어제 경우는 이란을 어떤 힘인지 보이지 않는 힘도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벨기에가 정말 그 레드 데블스가 그 벨기에의 젊은 그 네이선 은고이라는 그 수비수가 프로페셔널 그 파울로 결국은 결장해서 후반전 한 30분을 그 선수 없이 그 열세로 10명으로 뛰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글쎄요, 무승부라기보다 좀 불균형한 경기를 한 거예요. 30분 동안 그렇게. 근데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슛하는 그것도 23번, 벨기에, 이란은 7번. 그랬죠? 점유율도요. 90분 중에서 60분 이상을 벨기에가 공 점유율을 했어요. 물론 공 점유율과 골 결정력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실력이고 운이긴 하지만 그랬는데도 벨기에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선수가 그 퇴장 당하면서 완전히 정말 이것은 뭐 그랬죠. 그리고 치명적인 퇴장이었죠. 그 퇴장은. 그리고 치명적인 퇴장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란이 못하면 무승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10명 해서 경기 골 넣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어제는 이란의 골키퍼 알리레자 베이람반드. 이거 완전히 그 BBC 방송은 8.59 만점에 8.59점을 줘. 이 선수를 넘지 못했어요. 23번 슛을 그걸 다 골키퍼가 뚫리게 하질 않았습니다. 뚫질 못했습니다. 이 정말 뛰어난 선방을 한 거죠. 어제 이제 경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은 그렇게 됐고 벨기에도 두 경기 다 무승부였기 때문에 지금 그 조별리그 탈락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니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벨기에가 우승을 한다는 것은 우승을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언제냐가 문제야. 이렇게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에 어제 이제 이렇게 무승부를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잖아요.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뭐 패스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무슨 뭐 의사 결정을 할 때 이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잖아요. 순발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벨기에도 부족하기는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벨기에도
밴쿠버에서 열리는 G조 그 마지막 경기에서 뉴질랜드를 꺾으면 진출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와 이란이 첫 번째 경기에서 무승부였었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런데 벨기에는 지금 좌절의 연속이에요. 아니면 짐 싸가지고 가야지 돼요. 이런 벨기에의 좌절의 연속이었다면 이란에는 정말 희망의 시험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장애물 속에서도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란도 시애틀에서 이집트와 경기를 해서 이거 뭐 이란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군요. 감독이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위대한 성과다. 축구 역사에서 미래의 모든 선수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가. 아무튼 이런 얘기요. 그래서 감독이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그 전쟁에서는 정신력이 그 실제적인 물리력, 병력보다 3배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신력, morally. 지금 이란 이 선수들이 다른 물리적인 병력, 말하자면 전쟁과 비교하자면 미국이 48시간만 비자를 줘서 경기하기 전날 왔다가 또 뭐 경기하고 바로 또 가야 되고 이런 그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럴이 지금 이란 선수들은 모럴이 엄청 강한 거예요. physical things보다 moral thing이 너무 강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게 뭐 꼭 이란 선수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죠. 뭐 정신력이 강하면 안 될 것 같던 일이 꼭 된다니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정신력조차 약해서 그게 되겠어? 하면 정말 되겠어요, 그게? 스포츠 정신이 어긋나는 미국의 갑질이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트럼프 반영 아닐까요? 이런 얘기들. 세상은 요지경. 몇몇 곳에서는 죽음을 걱정해야지 되는 전쟁 중인데 한쪽에선 게임 중.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일까? 대단합니다. 이란 팀. 얼마나 서러울까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미국은 그 오만함으로 망할 겁니다. 딸랑이들이 너무 많아요. 딸랑딸랑. 아마 이건 앞뒤에서 반사 연못과 관련해서 대화하시면서 하시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뭐 축구 얘기 그만하라고 하시는 분 제 맘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 마음이 없어요. 제 마음이에요.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란이 이긴 게 싫으신가 보죠, 저분은.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제 마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뉴스를 할 때는 준비하고 방송할 때 방송 끝나고 나서 또 내일 어떤 뉴스를 하지 그 뉴스를 오늘 준비해 놓는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곳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게 있어요. 몸속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데도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템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다가 이걸 막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다가 오늘 시간은 나는 1시간 한정됐으니까 이것보단 이게 낫겠다 싶으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버리고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게 더 나을 이런 뉴스로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인 것 없어요. 뉴스를 하는 데서. 자, 그럼 그분은 아마 이 뉴스도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인스펙트를 했다고 했어요. 어디요? 그 워싱턴의 그 링컨 기념관, 워싱턴 기념탑 그 사이에 있는 그거 몇백 미터 정도 되죠. 길이가 길잖아요. 그런 수천 피트, 2천 몇 피트인 것 같던데요. 직접 내가 인스펙트 했다. 인스펙트 하고 나니까 이거 빨리 해야지 되겠어. 물 다 뽑아야지 될 것 같아. 하고 캠프 데이비드로 갔었어요. 이번에 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봤다는 건데 인스펙트 했다고 해서 저는 내려서 봤다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돌아오는 길에 헬리콥터에서 위에서 이렇게 봤더니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금 내가 봤더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 하면서 미치고 병들고 뭐 이런 급진 좌파 미치광이 파괴자들이 수영장에 뭐 화학 물질을 쏟았어 막 그 전날도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이거 수리를
해야지 될 거야.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뭐 칼날과 같이 위협한 것으로 아름다운 뭐 거기 외관에도 뭐 250피트 길이의 상처를 내고 수영장에 화학 물질을 쏟아붓고 뭐 점점 더 많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리플렉션 풀, 그 반사 연못에 집중을 하면 집중을 할수록 더 많이 보도를 합니다. 이게 100년이 넘게 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이끼가 끼는 것도 조류가 끼는 것도 당연하고 어디 물이 새는 것도 당연한데 대통령이 환경미화한다면서 하면서 입찰 과정 거치지 않고 급히 해야지 된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선거기금 주고 정치자금 준 사람 그 회사에 그냥 줬잖아요. 줬더니 뭐 녹조가 더 나오고 일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누군가가 저 반달리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뭔가를 막기 위해 녹조를 줄이기 위해서 과산화수소수를 썼는데 그걸 과다하게 쓰면 페인트가 벗겨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페인트를 파란색으로 칠하고 해서 물 다 빼고 파란색으로 칠했었잖아요. 그게 다 벗겨진다 하니까 대통령은 두 가지 다 듣기 싫은 거겠죠. 왜 다른 건 모르지만 뭐 입찰이 없었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해 동안 25만 달러를 기부한 그 회사가 그 조류를 제거하는데 적합했었을 회사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연방 정부와의 일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입찰 들어가서 하는 게 맞죠. 왜 입찰을 하지 않고 하필 그 회사에게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녹조가 더 많이 생기고 페인트까지 벗겨지고 녹조를 해결한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더 많이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 언론은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걸 보도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가 저게 무슨 뭐 극좌, 뭐 민주당 이런 그런 인간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5명이 체포되고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 3번이나 나가서 그 챔피언 세계 그 카누 챔피언인 데이브 헌 이분도 체포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다. 저는 물 밖에 나와 있는 거를 뭐를 집었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 속에 있는 거 뭐 어떤 느낌인지 알려고 그 라이너 같은 게 어떤 느낌, 본인도 그 카누를 하고 카누에 관련된 많은 것을 설계하고 하니까 궁금해서 만져보기 위해서 손을 물에다가 담궜는데 그러다가 누가 와서 나를 체포를 하고 5시간 동안이나 아무에게도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 7월 달에 법정에 출두해야지 돼요. 막 대통령은 수년간 징역형이라고 막 위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특별검사가 아니라 컬럼비아 특별 그 지역구의 컬럼비아 워싱턴 DC는 검사가 둘이잖아요. 연방 검사가 있고 DC 검사가 있고 이제 지니 피로 뭐 원래 검사였고 박스에서 아주 세게 말하고 대통령 눈에 들어서 지금 그 디스트릭의 검사가 된 사람이잖아요. 누구든지 여기를 파손하는 사람은 모두 기소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어요. 이 사람 무슨 예전에 샌드위치 던진 사람도 기소하고 막 수십 명을 그 사람 집에 보내고 했다가 결국은 그거 기각됐었잖아요. 그런 일들. 근데 사람들은 1920년대에 건설돼서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비 모뉴먼트 사이에 있는 619m네요. 2030피트 정도 되니까 이 리플렉션 풀, 반사 연못 여기는 별로 뭐 물이 항상 너무너무 깨끗해야지 된다던가 이런 걸 요구한 사람이 없어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환경미화하면서 문제가 커졌으니까 커진 걸 또 이렇게 한다고 회의하고 백악관에서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조류 자체가요.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조류를 연구하는 교수 얘기 들어보면은 로살리나 스탄체파 크리스토파 이분은 샘플을 채출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가 없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고 다른 데서 또 다른 무슨 새 같은 게 와서 또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옮기고 이러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때 같으면 전혀 문제였을 것 같지 않은 큰 이슈였을 것 같지 않은 예를 들어 뭐 연방정부 그 자산인 어떤 풀 같은 걸 청소를 하는데 누가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좀 물속에 손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좀 손 빼세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하고 뭐 주의 주고 끝날 일이지. 그걸 무슨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그걸 여기 수갑을 채워서 5시간 동안이나 감금하고 다 기소할 거야. 이렇게 그 검사가 얘기를 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아주 이상한 뉴스들로 지금 시간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고 싶지 않아서 뉴스를 전해드리지 않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여기에 포커스를 두니까 뉴스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게 미국의 뉴스의 생태계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숨졌다 하는 뉴스를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숨졌는데 뭐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전해드리는가? 그건 이제 미국의 1980년대 레이건 때부터, 사실은 시작은 닉슨 때부터라고 보면 되는데 닉슨의 경제자문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2008년도 우리가 너무나 기억을 하는 파생상품, 서브프라임 몰기지 해서 팍 거품이 터져버리고만 주식시장, 그때까지 왕좌에 앉아있는 경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그때 그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 연준 의장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본인이 해놨었던 것으로 그 이후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백세로 별세했고 와이프가 그 MBC의 안드레아 미첼 앵커잖아요. 지난해까지는 그 본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기는 하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파킨슨 합병증으로 숨졌다 하고, 이거 워싱턴 포스트인데 사진이 작으니까 제가 다른 사진으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왜 워싱턴 포스트 걸 썼냐면은 안드레아 미첼이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이 기사를 제일 먼저 줬어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예의상 먼저 보여드렸고, 그린스팬 의장의 얼굴을 좀 크게 보시려면 이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와이프가 한 얘기입니다. 양당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린스펀은 수십 년 동안 미국 경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거인이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저는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와이프가 이 저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돋보이네요.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했던 인물이다. 솔직하게 인정했었는데 미리 더 솔직하게 인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인정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거의 20년 동안 미국 경제 보호하기도 하고 달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87년부터 2006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일 길게 의장을 했어요. 정말 대통령 다음 중요한 자리, 경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불리면서 최장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서는요, 요즘은 평가가 좀 다르지만 그가 내려오고 난 뒤에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메시였어요. 축구에서의 메시. 재임 기간 동안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짝 하는 얘기들의 하나하나에 언론, 금융계가 다 반응을 했죠. 그리고 그의 사무실에는 이거 놓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The buck start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게 있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 크레딧 쉽게 줬다. 크레딧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의존을 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에도 뭐 닷컴 버블을 키웠고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원인이 알렌 그린스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자격도 되지 않은데 막 계속 크레딧 카드 발부하고 뭐 집을 샀으면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뭐 라인 오브 크레딧 받아가라고 막 은행에서 편지 오고, 이게 다 그린스펀 의장의 그 경제 정책에 따라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리처드 닉슨이 정부에 입문을 시켰습니다. 원래 이제 뉴욕에서 주이시고요. 가구점에서 일하던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젊었을 때라기보다 어렸을 때 경제학자가 아니라 줄리아드 음대에서 클라리넷 배웠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전설적인 재즈 이런 뮤지션들과 같이 어렸을 때 막 순회 공연 같은 것도
했거든요. 스탠 게츠. 정말 색소폰 연주자잖아요. 그리고 무슨 막 유명한 밴드하고 같이 전국을 그 순회를 했어요. 헨리 그 제롬 밴드와 같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클라리넷을 하는 젊은 청년으로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때 미국 비즈니스가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하는 경험을 했답니다. 참 이 현명한 사람들은 뭐를 해도 달라요. 그래서 다른 뮤지션들은 밤마다 그 시절 어렸을 때니까 100세에 숨졌으니까 밤마다 음악하고 마리화나하고 이럴 때 본인은 경제학 공부 같은 거 하고 그 팀의 그 어카운트를 회계 이거에 몰두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음악을 시작을 했네요. 19살 때 뉴욕 유니버시티에 가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 신봉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뭐 컨설턴트 좀 했고요. 그리고 JP 모건 뭐 이사도 했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저는 이 알렌 그린스팬 하면 저는 뭐 좀 약간 안 좋아하는 면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왜냐하면 아일랜드라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파 소설가예요. 그처럼 우파일 수는 없어요. 근데 아일랜드의 그 여러 개의 소설을 저는 좋아하지만 그 objectivism이라는 거, 나에게 좋은 게 다른 사람에게 이기심이 좋은 거야. 다 위선 떨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너무 이 사람은 신봉을 했거든요. 아일랜드의 너무너무 대단한 신봉자예요. 그 소설가에. 왜냐하면은 사회 철학자이기도 하고 아일랜드가. 그래서 그 아일랜드의 사상이 바로 앨런 그린스팬의 경제에 깊은 그 영향을 미쳤죠. 내 이익을 항상 적극적으로 최대한 추구할 때 사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이거예요. 남 생각할 거 없어. 뭐 생각하고 이럴 거 없어. 그냥 내 이익 최고 추구. 막 아일랜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금 같은 거 여기 브로치 같은 거 달고 다니고 이랬는데 그걸 받아들인 그 점이 저는 아일랜드의 소설은 제일 좋아해요. 미국 작가 소설 중에서. 그렇지만 objectivism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감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그린스팬은 그 아일랜드의 objectivism을 본인의 경제 철학으로 삼았다는 그런 거죠. 87년도에 레이건이 연준 의장으로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리처드 닉슨 캠페인에서 경제 자문 맡고 나중에는 막 이 사람이 닉슨 욕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도 다시 기용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레이건이 이 사람을 딱 의장으로 했어요. 의장으로 했었을 때가 1987년도였습니다. 자, 이 사진이었는데요. 해서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였죠. 앨런 그린스팬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 레이건하고도 연준 의장 아니었어요. 다른 직책에서 거기로 이렇게 왔는데 취임 직후에 시험대에 올랐죠. 주식시장 폭락했잖아요. 87년도에. 그 주식시장이 폭락했었을 때 이걸 안정적으로 대응을 했다 하는 건데 결국은 저금리 정책을 쓴 거죠. 여러 위기 때마다 이런 것을 반복을 했고 그걸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양적 완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다. 그래서 뭐 그것으로 인해서 뭐 패소와 위기 등등 글로벌 위기 생겨났다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 아버지 부시 그리고 빌 클린턴도 유임시켰고 빌 클린턴은 이 알렌 그린스팬 때문에 어떤 보상 같은 것을 많이 받았죠. 정말 그 90년대 그때 이제 경제의 황금기였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결혼은 이 사람과 했어요. 원래 바바라 월터스 있죠? 바바라 월터스하고도 연애했었거든요. 그런데 MBC의 그 안드레아 미첼과 결혼을 했습니다. 97년도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21살인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안드레아 미첼이 지금 79세거든요. 근데 지난해까지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어요. MSNBC에서 MS 나우에서.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해설 이런 것만 하거든요. 이렇게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버블 붕괴 같은 거 있었죠. 아주 과대평가됐던 낙헌 기업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알렌 그린스팬 때의 그때를 지금의 AI와 연결을 시켜서 봐야지 될 시점인지도 모릅니다. 2003년도 3월
뭐 닷컴 기업들 막 주르르 무너지고 그랬을 때 연준이 금리를 조금 인상시켰다가 바로 또 빠르게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저금리 정책이 이렇게 닷컴 버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자율이 싸니까 돈을 빌려서 무책임하게 쓰고 집도 사고 뭐 이렇게 갚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러면 또 모리피케이션을 해준다, 뭘 깎아준다, 뭘 해준다 이렇게 되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란 그린스팬의 저금리 정책이 닷컴 버블 자체를 가능하게 했다. 이건요. 노벨 그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가장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블이 붕괴된 뒤에야 뒤처리를 시작을 했다. 이런 거. 9.11 그 테러 이후에는 금리를 또 크게 인하해서 미국 경제를 지탱시켰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혼란이 막 걱정되니까 뭐 사담 후세인을 축출해야지 돼. 이건 이제 부시 대통령에게 경제 대통령 연준 의장이 그런 것도 막 촉구를 했어요. 사담 후세인을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지 돼. 그리고는 2006년도 본인은 전례 없는 5차례 임기를 마치고 연방준비제도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2006년 그가 물러나고 나서 2007년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연준도 예측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주택시장 침체 시작됐고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 대형 은행 붕괴도 있었죠. 완전히 그 뒤에 이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한다. 그 오바마 시대에 뭐 프랭크 무슨 법 그리고 트럼프 들어와서 그거 다시 약화시키고 한 것 아니에요. 세계 경제 침체까지 일으켰었던 거죠. 그래서 비판자들이 9.11 이후에 이 저금리 정책은 주택 가격만 높여놨고 너나 할 것 없이 막 다 산다고 하니까 은행들이 또 막 과도한 대출을 막 해주고 파생 상품 뭔지도 본인들도 몰라요. 이런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해서 자유시장에 대한 글쎄요 그 아인랜드의 그런 철학 같은 여기에 대한 지나친 신뢰 알렌 그린스팬의 그런 것들 이제 2008년도에 본인이 내가 그걸 좀 너무 믿었다 자유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서프라임 대출 위험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의회에서 막 불러서 아무리 경제의 신 막 그때까지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의원들이 불러서 그 물어봤습니다. 다그치기도 했어요. 감히 경제 대통령에게 그 당시. 그랬더니 이 금융계가 스스로 규제를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근데 나의 그 판단이 잘못이었음을 내가 인정을 한다. 은행들이 그 자유시장 중심 뭐 이렇게 하는 거가 나도 판단을 잘못했고 은행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무튼 나의 신념이 틀렸다. 이런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점에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도 막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 알란 그린스팬은 미국 현대 경제를 만든 인물로 기억이 되겠죠. 많은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 등등 완전히 금융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저 사람이 구해줄 거야. 항상 저금리 이런 것으로 구해주긴 했지만 그래서 막 훈장도 좋은 훈장 많이 받았어요. 영국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숨지기 전에 훈장도 주고 했었고 그리고 90세 후반에도 경제자문 같은 거 했잖아요. 뭐 연설 같은 것도 하고 다니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에 대해서는 너무 인기 영합주의적인 접근을 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질 못한다 하는 그 비난을 했었고 영국의 브렉시트는 이건 정말 최악이야. 이런 걸 비난을 하기도 했었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이자율을 너무 빠르게 인상을 하고 있어 2023년도 이거 그때는 또 이런 비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100세 생일을 맞았었거든요. 이런 정말 규제에 대해서 어떤 그 철학적으로 그 나중에 약간 바뀌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거예요. 나의 최고의 이익이 전반적으로 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럴까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차례 대형 금융위기로 명성이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 알란 그린스팬 저는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 이걸 보면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두 사람 다, 이 알렌 그린스판도 그렇고 90세 넘어서까지 활동을 했으니까, 헨리 키신저는 안 그랬어요. 94세 뭐 이런 때 뭔가 인공지능에 관해서 본인이 얼마나 저는 알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막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도 90세 넘어서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고 와이프도 79세인데도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죽는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잘 살아야지 되고 준비해야지 될 것은 남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지 되겠죠. 나의 이익은 남의 손해 아닌가? 반은 맞는 것 같고 제 기준으로는 반은 잘 모르겠어요. 나의 이익이 남에게 이익일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윈윈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저 사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걸 조금 덜 갖겠어. 이렇게 하고 한 행동이요. 꼭 좋게 돌아올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 번 시작하면 그치지를 않아요. 지금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와 계속 논쟁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갔더니 멜로니가 말이야 나랑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내가 정말 찍기 싫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인기가 있으니까 본인하고 사진 찍으면 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멜로니가 미국도 베깅했다고 했어요. 사진 찍자고 구걸했다고. 우리 이탈리아도 나도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말이야 배은망덕한 집단이야.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나토 말이야. 이탈리아와 그 총리는 이번엔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슬람 공화국 이란과 아주 그 심각한 핵 위협에 대해서 관여할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들을 지켜줬는데 아니 우리를 지키지를 않고 있단 말이야. 이탈리아가 활주로도 지금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낭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썼잖아요. 이란 전쟁에. 그 물류적으로 불편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없으니까 그 좀 자신 인기 그 여론 수치 좀 올리기 위해서 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멜로니도 장난 아니에요. 곧 반박을 합니다. 아니, 트럼프와 친구라는 게 지금 도움이 돼? 도움이 안 된다. 내 인기는 이탈리아 국가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나의 능력에 달려 있고, 그게 바로 내가 항상 해온 일이다. 이탈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그렇다. 우리는 항상 이 기지 사용은 상호 협상을 하고 상호 어떤 그 뭔가를 존중을 해온 합의가 있잖아요. 그 합의에 따라서 운영을 하지, 내가 그 합의를 없애고 맘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여전히 주권 국가라고 그리고 뭐 내 인기를 신경 써요. 너나 잘하세요. 당신 일에나 집중을 하세요. 당신의 인기에나 집중을 하세요. 지금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불편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이제 감수를 했어요. 모든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러나 이번에는 뭐 그 레오 14세 교황에 관한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힘이 빠진 겁니다.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디서 보면 젊고 예쁜 여자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이 사람 장난 아니게 지금 사진이 작은데 장난 아니게 그 터프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총리입니다. 어느 정도로 터프하냐면요. 이번에 그 G7 정상회담에서도 왜 정상들도 만나면 스몰톡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스몰톡을 하는데 독일 총리인가 누군가가 내가 커피를 뭐 세 잔이나 마셨어요 하니까 그럼 담배도 같이 하니까 그러면 담배 끊었어요 하니까 어떻게 담배를 끊을 수가 있냐. 골초인 거예요. 골초인데 이 예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튀니지아 대통령인가요? 어떤 다른 대통령들과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남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그런데 외국 정상들과 튀니지 맞네요. 그리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절대로 나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 예전에 한번 끊었는데 총리 된 다음에 다시 피잖아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전에 다른 모임에서 터키의 에르도안이 담배 끊는 게 좋겠어 하니까 담배 끊으면은 누군가가 다칠 거야. 스트레스 받아서 누군가가 다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르도안이 그거 끊기 한번 해봐야지 되겠는데 뭐 이러면 뭐 누구 죽는 거 보고 싶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그 터프한 그런 그 지도자거든요. 그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지금 이렇게 말의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까지 그 여자 총리들이 간단치가 않다니까는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자들을 조금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냉혹한 비난이라든가 조롱한다든가 이럴 때 꼭 대상이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라. 근데 지금 이게 계속되고 그러니까 나토까지 지금 같이 끌고 들어가서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 가볍게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이란 문제도 오늘 벤스 부통령 이런 협정도 얘기를 했지만 보세요. 어제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막 그런 그 경기 지금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조금 미국에서 월드컵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오르는 것 같아요.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4대 0이었잖아요. 4대 0. 4대 0. 그래서 제가 이 선수도 뭐 물론 한국의 손흥민 선수도 여전히 세계에서 주목하는 선수입니다. 이번에 이제 수요일 날 이번엔 골 넣나?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라민 야말이 이거 킥오프 전부터 화제였고 경기가 어제 끝나고 피치를 불고 나서도 계속 대화를 지배했거든요. 뭐 지금 18살이죠. 19살 이제 될 텐데 바르셀로나 주전 선수예요. 메시 이후에 가장 기대하는 그 선수이기도 하고 스페인 카보베르데 충격적인 완전히 그 무득점 지난번에 거기서 19분만 출전을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몸을 이렇게 아끼려고 그래서 뭐 뭔가를 햄스트링 부상이죠. 해서 그거 회복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전 아주 처음부터 그 첫 번째 터치 전부터 경기에 끼친 영향이 너무 대단했다는 겁니다. 막 물론 응원하는 사람들도 그랬지만 이 사람이 보면은 이제 어린 선수인데도 경기장에 있을 때 기회를 만드는 법을 알고 수비수를 상대하는 법, 공을 어디서 받아야지 되는지 잘 알고 있다. 메시와 똑같은 거예요. 동시에 딱 계산해서 쫙한. 그리고 경기마다 성장을 한대요. 아직 젊으니까 그렇겠죠. 날카롭고 두려움 없고 자신감 넘치고 어떤 때는 약간 오만해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스페인 팀 전체적으로 다 활력을 집어넣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19살 지금 되려면 얼마 기간이 있는데 지금 뭐 이 19살이에요? 18살이에요? 그거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이 라미네 야말이 굉장히 이제 경기를 올려놨다. 지금 이런 거.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월드컵에서의 여러 가지가 그 메시가 했었던 것보다 2주일 빨리 성과를 이룬 거잖아요. 18살이네요. 라미네 야말. 그럼 오늘은요, 대단해요. 여러분들 오늘 경기 보실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도 나오죠. 리오넬 메시 다시 나오죠. 그리고 노르웨이의 그 에르링 홀란드 이 선수 이름 아직 잘 입에 안 붙어요. 오늘 경기 지금 다 있잖아요. 지금 10시부터 아르헨티나하고 호주하고 하고 그리고 노르웨이하고 그 세네갈이 하고요. 프랑스하고 이라크예요. 요르단하고 알제리아. 그래서 젊은 선수를 이렇게 나오면 그게 경기를 하면서 날마다 성장을 하는데 노력 없이 그렇게 되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재밌는 경기가 많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뵙고요. 오늘도 아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 바이.